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별 당협위원장, 신인규 정당바로 세우기 대표,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 20여 분 뒤겠네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하죠. 김민석 총리가 여당 투톱에 화해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인규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지난 수요일인데요. 네. 수요일 날 늦은 오후에 그 소위 말하는 특검법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조직법과 교환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네. 기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놀라고, 아니 그러면 특검이 이제 아직 그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한 것들도 많은데 여기서 종료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들을 국민들께서 가지셨던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대통령께서는 통합이 그 야합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원칙 있게 해야지 정부 조직 좀 늦게 출발하면 어떠냐.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과제는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원내 협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사실은 이제 좀 모종의 그런 진실 게임식으로 이게 그 빠져들어가는 이제 이런 국면인데요.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어떠한 그 보고 체계라든지 서로의 그런 팀워크가 상당히 좀 균열이 있다라는 점이 드러난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는데 아마 많은 비판을 좀 혼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보고를 했고 함께 결정했는데 왜 모든 비난을 혼자서만 받아야 되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저는 시의적절하게 비공개 만찬을 통해서 이런 좀 남은 앙금들을 좀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부 여당의 네. 그 행동 범위 자체를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 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네네. 보고 체계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방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보고는 했는데 네네. 보고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양쪽에서 전화를 네네.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습니다. 네. 협상을 하는 상황들을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답니다. 근데 네. 이 최고위원회는 그걸 구체성이 결여돼 가지고 잘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원내대표 쪽에서는 최고위원회가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네.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네네. 박진영 교수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그 우려가 남거든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모든 개혁 과제에 있어서 사실 성공이라는 거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성공적 측면보다는 성과를 내는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인들은 또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또 표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빨리 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좀 앞서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도 정부조직법 9월 25일까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은 가고, 또 지금 정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금감위 관련된 사안들은 또 정무위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 집착적으로 빠르게 가다 보면 말도 좀 차분하게 회의도 하기가 어렵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마음속에 저는 성과 집착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안이 뭘까? 그럼 그게 민심과 어긋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한 마음도 일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잘 다독이면서 네. 뭔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오로지 방점을 두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는 좀 이런 대우, 좀 일각의 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소통의 문제로만 놓고 가면은 앞으로도 계속 말에 또 아달르고 어달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남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짚어보죠. 그럼 오늘 이제 이른바 여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좀 마주하고 악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될 걸로 보십니까? 뭐 SNS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일종의 뭐 사과 비슷하게 얘기는 남겼습니다만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이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다음날 네.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개인 메시지로서 협상 다시 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그럼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의원총회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개인이 이제 발표한 형식으로 돼버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거 원내대표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 자리가 정당은. 그런 자리다. 정당 원래 원내대표가 그런 자리예요. 원내대표가 원래 그런 힘든 자리. 왜냐하면은 네. 협상하는 게 임무인데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못은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 뒤집어 쓰고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신발끈 다시 한번 저는 동요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다 불러서 영수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청래 대표가 뭐 사람 아니니까 악수 안 한다 이 말을 뱉어놔가지고 대통령께서 그걸 또 뒤에서 수습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오늘에서는 또 당내의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를 총리께서 모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뭡니까? 뭐 한미 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에이펙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또 개혁 과제가 산적한데 여기서 여당이 차분하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돕다 보면 저는 그 공과 과실이 다 당으로 넘어온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내가 더 잘한다, 더 부각된다, 연설 내가 한다 이렇게 갈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00일이 간 넘었는데 정부 성공을 위한 밑바탕을 닫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에 이런 뉴스들이 좀 전면에 나서고 또 총리께서도 오늘 나서는 모습들은 전 당이 다시 한번 이제는 좀 되돌아볼 시간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 또 다른 충돌이 노출이 됐습니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를 두고 곽상원 의원이 유튜브 권력자에게 머리 조아리면 정치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최민희 의원이 당원 지지자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충돌이 좀 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 쪽에 이제 그 전한길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최근에 이 전한길 씨도 유튜브 채널 수익 정지 명령 받았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안창호 말씀대로 정직한 보도를 했다. 구글 코리아를 좌파가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의 문제는 저는 별도로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과 이게 네. 또 동치돼서 다루기에는 각각의 좀 위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유튜브라는 현상과 당위를 지금 뒤섞어서 논쟁을 하면서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유튜브의 커진 영향력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냐. 저 여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얘기 2부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아이키 기부 박진영, 이창근, 신인규 이렇게 세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한길 씨 얘기 조금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구글 코리아를 좌파가 장악했다. 뭐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수익 정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신인규 대표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손짓으로 좀 끊어달라고 했는데 마저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뭐 좀만 이어가면 네. 결국 유튜브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 그러니까 지난 탄핵 국면에서 뉴미디어를 앞세워서 이뤄냈던 그 성과는 모든 국민들이 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당위론,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커진 영향력에 따른 공적인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유튜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인정할 것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전한길 씨와 김어준 씨를 동치시켜서 논의하면 이거는 평면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전 전한길 씨의 문제는 따로 떼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도 뭐 왜 수익 정지가 됐는지는 구글에 그 문의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문의해서 알아보면 될 일이지 뭐 이걸 가지고서 탄압을 받는다는 또 하나의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좀 코미디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hal길 씨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장기 집권 음모론과 관련된 얘기도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괴물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을 다 장악해서 이재명은 자기 죽을 때까지 아마 장기 집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명 위험 느껴서 방탄복을 구입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미국 내부서 자신에게 망명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이제 확실하게 끊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이제 그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 전환기 씨를 조금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 오늘 또 친전환길 소년보 목사 교회에서 소년보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네. 국민의힘이 좀 과거 역사로부터 지혜를 빌리거나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떤 얘기냐면 윤석열 정권이 망한 데에는 유튜브 의존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교훈을 받고 뭐 유튜브들이 그렇게 좀 문제를 일부 일으킨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으면 될 일인데 여전히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당에서 네네. 어떤 좀 새로운 변화가 있겠느냐. 국민들이 그래서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전에서 오늘 뭐 장동혁 대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면회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전 국민들로부터는 뭐 여전히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 아니냐. 교훈을 삼지 못한다. 저기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발언 얘기 좀 할까요? 본인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하고 아주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계엄날 밤에 김건희 씨는 성형외과에 갔다라면서 계엄하는 줄 몰랐을 거다. 뭐 알았으면 성형외과를 갔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박을 했는데 밤에 무슨 성형을 하냐? 쓰러져서 수액 맞고 치료 정도 한 거다. 성형외과에서 수액 맞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힘들면 응급실을 가야지 왜 성형외과를 그 밤에 가는지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김건희 씨 측에서 완전 허위다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씨 측에서 반박하는 거는 재판을 염두에 둔 뭐 반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신인규 대표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성형외과에 가서 뭐 수액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그 병원이 매우 편했던 병원이겠죠. 그러니까 공사구별이 안 되는 그 증상이 그대로 나온 것 같고 또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권력의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뭐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였다. 이건 뭐 우리가 그동안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범관계로 윤석열 씨와 다 묶여서 사실상 뭐 무기징역에 육박하는 이런 징역을 앞두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매우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적으로는 언론적의 그 내용을 뿌릴 때는 뭐 서로 허위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재판을 고려한 해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V제로로서 네. 국정을 농단한 그 사실로서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해명 자체도 큰 의미는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작년 초가 아니라 정권 초부터 비상대권을 운운하면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에 있었던 분이 증언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우리가 더 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를 좀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발언을 들었다라고 전해지는 것이 2022년도 11월 아닙니까? 이거 정권 초기거든요. 6개월밖에 안 지나. 취임 아니 이후 한 6개월 그러면 정도 그때 됐어요. 당시에 뭐 네. 비상대책위원으로 가 있든 그 주변에 들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 그분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침묵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내란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방송 나와서 계속 6개월 전부터 저도 그 우려를 전했던 네네. 사람인데 항상 그런 얘기할 때마다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음모론이다. 지금 시대에 무슨 계엄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또 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와서 자기 반성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는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아니 그렇게 일찍 알고 있었으면은 뜯어 말리든지 아니면은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정치 생명을 걸고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 못 네. 막은 책임은 그럼 없는 것이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럼 그때 말하지라고 올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하죠. 불법 정치자금 청탁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내일 김건희 특검 출석은 거부하고요. 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엔 불출석한다고만 했는데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 같아서 이제 급선회한 거냐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규 대표가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내지는 윤석열 일당들에 대해서 이제 통일교도 포함이 되는데요. 거의 무슨 뭐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이 알고리즘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짓말하다가 이제 수사가 목에 조여오면은 이제는 또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 들락날락하다가 또 나갈 것처럼 태세를 보이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법과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런 알고리즘적으로 김건희가 보였던 행태를 똑같이 한학자 씨도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휘말려서 편히 봐주고 하다 보면 또 특검의 권위가 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대로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평범한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특검에도 좋고 한학자 네. 씨에게도 좋다. 전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쯤 돼가지고 또 뭐 미룬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러면 특검은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청구해버려라 뭐 이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권성동 의원 얘기도 하죠. 모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심사 있습니다. 결과하고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기각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신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저는 일단 법원에서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99%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결국 국회에서도 승인을 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도 영장 발부하기는 더 심리적으로는 편안한 이제 그런 단계가 된 것이고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영장 실질 심사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 결국 혐의를 놓고 보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종교단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 이것이 결국에는 뇌물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 혐의라는 거고요.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택배기사님과의 그 녹취가 네네. 이미 공개가 됐죠. 그 내용을 보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조사받고 나오면 의원님이 보고 싶어한다. 왜 볼까요? 결국 입맞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이미 포착됐기 때문에 저는 구속은 피할 길이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은요, 네네. 그 후폭풍은 저는 법원이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이제 찬성표를 찍고 일부러 접지 않고 이거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름의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표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표결에 전부 불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표가 하나 나왔단 말이죠. 이 반대표는 어디서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신규 대표 해석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말로만 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번에도 표결하지 않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럼 사실상은 뭐 권성동 의원을 뭐 지켜주기 위한 나름의 뭐 배려 아니었냐. 국민보다는 권성동 의원을 더 생각한다는 게 또 국민들의 비판 포인트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권성동 의원 다음 타자로 고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네. 표결에 참여했더라면 아마 그 결과는 상당히 좀 흥미롭게 나왔을 가능성도 반대한 표는 누구라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 차례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느끼는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부터 막아야겠다, 인계철선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못다한 얘기 저희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더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이창근, 신인규 이렇게 세 분과 얘기 계속 나눕니다. 6089님께서 김치영의 뉴스하이킥에 나오는 세 분의 정치평론은 손흥민의 하이킥만큼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박진영 부원장님께 월드클래스 정치평론가입니다라는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저희 얘기하면서 여행 전문 기자 하고 싶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월드 클래스라는 표현은 그렇고 로컬 클래스로 제가 지역 전문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이 로컬에서 클래스가 높아지면 월드 클래스로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다음 세 번째 코너에 모시는 걸로 하겠답니다. 저희 작가가 나중에 제가 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다 가봤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 아까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를 좀 하면서
반대표 한 표를 조금 이렇게 제가 추적해 보려고 그랬는데 세 분께서 이름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부담스러우십니까? 딱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거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은 없으세요? 뭐 우리가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추정일 뿐이기도 하고 네. 또 사실은 이게 무기명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누구일 것이다라는 수준이라서 저도 참 제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걸 성함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좌표를 찍기에는 좀 네, 부담스럽다 그건 이런 쉽지 말씀이시죠. 않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이 근데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2023년 필리핀이 토목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부실 사업 가능성이 크다며 거절한 거를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세금 7천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집행은 안 됐고 대통령이 이제 즉시 중지 명령을 내려서 집행은 안 됐다. 다행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요. 뭐 회사 얘기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삼부토건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권성동 의원의 뭐 소관 소위도 아닌 사업이다 보니까 왜 본인이 나서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죠. 신인규 대표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ODA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 필리핀에 문제가 된 거는 EDCF 대외경제협력 차관이라고 하는 이 돈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거는 뭐 좀 더 수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눈먼 돈으로서 결국은 그 이권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돈을 좀 빼돌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우리 세금 왜 내냐 이런 조세 저항으로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부정부패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 구조, 그러니까 눈먼 돈으로서 예산을 개인들이 착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막아내면서 네. 신뢰를 얻어낼 것이냐. 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매번 이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인규 대표께는 이것까지 좀 묻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니까 공판전 신문 증인 신문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판전 증인 신문이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법원은 또 이걸 왜 받아들인 건지 그리고 이것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법원에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보면 참고인 중에서 그 사람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법관 앞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 구인까지도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네.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를 하고 또 오늘은 보니까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뭐 우원식 의장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또 하던데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에 대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왔는데 네. 그 방해를 국민의힘 쪽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을 갖다가 참고인으로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을 함께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의 지도자였고 또 그 네네.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우원식 의장도 참고인 조사 받으셨듯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조사 받고 오면 될 일인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 굉장히 명분이 부족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좀 되치기식으로 본인이 좀 우원식 의장을 다시 또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저는 평생을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한동훈 전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저는 특검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태도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판전 증인 신문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제 구인하면 하라 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로 부과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제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우원식 의장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 전 대표가 민주당 향해서 우 의장이 그날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 안 한 것인지 묻는다 뭐 이런 거고. 우 의장께서는 협의한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정족수가 찼다고 의장이 마구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판전 증인 신문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뭐 강제 구인할 테면 하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강제 구인 장면까지 연출되면
본인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점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특수부 검찰 DNA가 안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의결 방해를 갖다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표결 지연으로 또 프레임을 바꿔서 우원식 의장을 타겟하고 있는 게 저는 특수부 검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원식 의장이 이거 표결 지연해가지고 수첩에 명단 있고 죽게 생겼는데 그 지연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본인의 무리수를 좀 객관화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박진영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걸 하는 건데 뭐 강제구인이 되든 과태료를 맞든 저는 별 정치적인 이익은 없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간 여기서 마무리 짓죠. 박진영, 이창근, 신익규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